네, 산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꼬여버린 데는 중동 사태가 갑자기 발발을 하면서 가뜩이나 좀 안정세 보이던 유가가 다시 뛰고 여러 가지로 그 시장에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동향 그리고 중동 사태의 전개 과정이 앞으로 장세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재 분야 전문가죠. 그 대신증권 최진영 지금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시장은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인데 원자재 섹터는 무지하게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때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요. 예. 최근 유가가 조금 내리는 듯하다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나흘 만에 상승을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더 세게 불렀습니다. 전쟁 격화될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150에서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전망 내놨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전쟁의 격화 시를 갖다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의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가격의 방향성에 의미가 없게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될 거다 이게 되게 의미가 없고 전쟁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었을 때도 그때 원자재 가격 날아갔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격점화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전쟁이 발생하는 거고 특히나 원자재 주요 특히 석유단에서 제일 핵심 지역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단에서 변동성은 되게 그때는 가격의 전망에 의미가 없게 돼 버리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란 발언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았던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근 연일 하락하면서 긴장이 좀 완화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네타냐후의 지상전 준비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4일 2023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새로운 오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계 석유 수출의 3분의 1이 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생산지일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무역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약 50년 만에 이 오일 쇼크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때 오일 쇼크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세계가 석유 부족 사태에 이른 사건을 이르는데요. 이 오일 쇼크 당시에 세계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1차 쇼크 당시 단기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이 290%나 올랐고요. 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오일 쇼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제기한 겁니다. 2023년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죠. 이미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연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0.7%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이 지난 10일에 발표된 10월 PPI가 소폭 줄어들었고 0.5%를 가리키면서 0.2%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데요. IEA가 오일 쇼크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중동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유가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플레부터 유가까지 중동 사태까지 아주 악재들이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IEA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중동 위기 가능성을 상당히 강도 높게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진영 연구원님 이번 전쟁이 오일 쇼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일단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뭐 확전 이런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의 우리가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과거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욤키프르 전쟁, 즉 4차 중동 전쟁인데 당시에는 범아랍권이 모두 다 이 합심을 해가지고 전쟁도 치렀고 미군이 개입했었기 때문에 친미 관련돼 가지고 관련 국가들한테 원유 수출 갖다가 통제해버리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건데, 근데 지금 양상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 뭐 이란을 비롯한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과거처럼 모두가 다 참여를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위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입을 안 하려는 움직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미 과거에 트럼프 때 에이브라함 협정을 갖다 맺었었던 아랍에미리트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고 이집트도 이미 키신저 때 평화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고, 사우디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하마스도 같이 비판해주면서 좀 중간의 위치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란은 계속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걸 감안하면 우리가 관련돼서 과거와의 우리가 좀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은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예. 사실 1차 오일 쇼크는 바로 그 4차 중동 전쟁 탓이었지만 2차 오일 쇼크 78년에 이거는 바로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거고 사실 발발 원인이 이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 쇼크가 재현되기보다는 이란의 원유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란이 사실 저희는 좀 오히려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오일 쇼크 과거의 그 부분이 재현되기보다는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가능성을 계속 염두하고 있는 부분은 하마스는 어쨌든 금전적으로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마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하마스 측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 8월 달에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계획하에 행동을 옮겼다. 그럼 이 자금의 출처는 이란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란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매달 작년 말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에 원유 수출을 계속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대부분 중국 티팟 기업들로 들어갔었고요. 덕분에 그 돈들이 따박따박 찍히면서 하마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가정이 설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터지자마자 미국 공화당은 바로 이란에 대해서 바이든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끄집어 나오면서 이란에 대해서 수출 제재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운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금 미스가 났다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그럼 유가가 충분히 반영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겠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아무도 원치 않는데 사실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감산을 할지 아니면은 증산으로 돌아설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발적 감산은 완화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오펙 플러스는 자기들의 감산 이제 시점을 갖다가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해줬어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뭐 자발적 감산은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건다면은 거기서 조금은 톤다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증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사우디의 주적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당이거든요. 왜? 과거 오바마 때부터 꾸준히 결국 이제 중동에서 군비를 빼다가 중국 죽이겠다고 군비를 아태지오 갖다 놓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동 지역은 정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지정학 리스크 커지고 뭐 IS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랍의 봄이라던가 이러면서 사우디는 군비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경제나 복지로 정책을 못 펼쳤었거든요. 이번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자기들이 군비를 다 빼더라도 스스로 자위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격용 군사무기를 판매를 허가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걸 다 철회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중동의 군비를 다 빼버렸죠. 그러면은 안보 불안을 갖다가 결국 네옴시티를 2030년 때 짓겠다 했는데 네옴시티 구조를 보면은 언제 피격받아도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그럼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안보가 결국
비게 된다면은 사우디는 결국 증산에 대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용의가 없다라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본다면은 과거 트럼프 때는 서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증산을 해줬어요. 그러나 민주당과는 그런 주고받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증산할 용의가 없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뭐 문전박대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 산유량이 전년보다 일평균 9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까요?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크게 못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려가야지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글로벌리하게 석유 이제 차량 주행 거리 글로벌 탑이고 그러다 보니 석유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고 그래서 유가와 대통령 지지율은 서로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선 앞두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은 증산할 용의가 없대요. 이번 추석 전날 발표된 델러스전전 서베이를 보면은 에너지 기업들 같은 향후 6개월 동안 리그 카운트 늘리지 않겠다. 원인을 두 가지를 우리가 추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왜냐? 아니 지난 7월 달에 연방정부 토지내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증세만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까지 50배가량 더 내라고 한다면은 그럼 무슨 이익이 남느냐 이거겠고요. 두 번째, 옥시덴탈 CEO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정책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배당이나 늘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세금 더 내가면서 보증금 더 내가면서 개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 정도 좀 더 지켜봤다가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좀 지켜본 다음에 액션을 취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해 산유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투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즉 드릴링을 했지만은 원유를 채취하지 않은 상태인 DUC 미완결 요정을 활용해서 산유량을 올렸죠. 근데 내년은 올해 내내 투자 안 했어요. 그럼 내년 산유량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평균 EIA 전망처럼 20만 배럴밖에 못 늘어나는 거죠. 즉 증가 속도가 둔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의 공급이 증가하는 기회는 좀 여전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면은 그 셰일 기업들이 증산을 해서 뭔가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까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특히 세금이 문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최진원 리포트 보니까 유가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성과를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하던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과거에는 이쪽 전기차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세일즈 하시던 분들이 대들 논리가 유가가 높으면은 또는 석탄 가격이 높으면은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산업이 좋다라고 주장들을 해왔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그러면 지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냐를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많이들 들더라고요. 공급 과잉이던가 또는 고금리 때문에. 근데 유가가 높으면 당연히 고금리예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세일즈 논리에 어폐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나머지 섹터들도 다 죽었어야 했어요. 근데 왜 유독 이쪽 두 개 산업이 이쪽 관련된 ETF가 성과가 부진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대선 앞두고 바이든의 패배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즉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 기업 중심인 ETF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가 좋아요. 왜냐 유가가 올랐으니까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ETF들은 성과가 부진하죠. 이 두 자산을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사실상 바이든 지지율이랑 똑같이 갑니다. 그 말즉슨 그냥 유가가 높아서 얘네들이 갔던 게 아니라 바이든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그냥 올라갔었던 것이거든요. 즉 바이든의 실패에 대한 베팅 때문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애들이 지금 관련된 ETF들 성과가 부진한 것이고 근데 그 바이든 지지율을 뭐가 만든다? 유가가 만드는 것이고 그 유가를 누가 만든다? 공급자인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나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만드는데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지금 굳이 왜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돼? 이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딱 1년 뒤에 벌어질 미국 대선이 참 여러 가지를 결정하겠군요. 자, 이번에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천연가스 시장 상황에 대해 KKM 파이낸셜의 댄 데밍 연구원의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As they're moving higher today. Natural gas futures higher for a third consecutive session. Today's price action has the futures market up about 1.8% currently, right around the 3.38 level, off the intraday highs, just shy of 3.40.
but again, gaining here for a third session. Now, that is the December future, as it's becoming the most actively traded future, as we now are moving in to that mid-3 level with the price adjustment for the December future, but trading basically at 1 week highs after testing those lows from early October in the previous couple of sessions. Now,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driving factors today, really it appears the weather forecast and the shifting weather patterns here in the U.S. are one of the primary driver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Northwest moving through the Midwest, temperatures going to come down quite dramatically here and have to some degree in the Northwest with the potential for some heavy snowfall. And with that, the shifting demand expectations with the cooler temperatures coming in a little bit quicker than what was anticipated. So I think that's one of the primary drivers here today. And when you look at the price action today, natural gas futures, as I mentioned, up for a third consecutive session, coming off those lows, but again, holding the early October lows, which are the lowest levels for natural gas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So trying to find some upside here for a third session. And also we're seeing it play out in the WTI space as well, where WTI is up about 1.8% as well today when you look at the price action. But that's coming off of 3 days of selling pressure to recover here into the 84 handle once again today. So energy complex pretty much higher across the board today, with natural gas futures climbing for a third consecutive session and trading up to 1 week highs. 네, 천연가스는 뭐 난방유로 쓰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작년에는 뭐 예상보다 좀 따뜻한 유럽이 따뜻한 겨울이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천연가스가 올 상반기에는 좀 안정적이었고 뭐 이 원자재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성과였는데 지금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천연가스가 양호한 성과가 앞으로 가능할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즉 지금까지 천연가스가 성과가 좋은 이유는 우리는 파업과 지정학 리스크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난방 수요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말에도 그렇고 호주 쪽에서의 LNG 플랫폼 자체에서 노조 파업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LNG 공급의 6%를 차지하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도 가자지구 앞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타말이라는 가스전을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전쟁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어요. 예.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의해서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이제 발트해 쪽의 해적 가스관 역시도 중단이 돼버렸고요, 가동이. 결국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들이 자꾸 천연가스를 자극해 왔었죠. 근데 지금 이 같은 지정학 리스크나 파업 이슈로는 가격이 계속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왜냐? 일단 중요한 점은 파업이 장기화 돼봤자예요. 과거 우리가 2019년 노르웨이 유전 파업이라던가 북해 유전, 노조 파업, 그리고 2017년 때 있었던 뭐 구리광산 글로벌리하게 에스콘디다 광산의 노조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봤자 길게 못 갔거든요. 그럼 글로벌리하게 공급의 6% LNG 공급을 차지하는 호주의 플랫폼 역시도 공급 차질은 좀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타말 가스전 역시도 글로벌 공급에서 해봤자 0.2%도 안 돼요. 발트해 쪽에 있는 해적 가스관 역시도 수송 능력 자체가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치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들만으로 우려만으로 올라간 거지 이들만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최소 못해도 11월 말까지는 천연가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난방 수요죠. 예. 결국 어쨌든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증감 추이를 갖다 보면은 지금부터 11월 말까지는 결국 전력 생산 기업들은 천연가스 재고를 떨궈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전력을 빨리 생산하고 12월 초에 있을 전력 소비량 급증되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헨리허브 가격은 그때까지 정리로 해서 11월 말까지는 충분히 난방 시즌 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저는 본격적인 근데 뭐 천연가스가 상승한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상단은 닫혀 있다 보거든요. 왜? 지금은 라니냐가 아니라 엘니뇨라는 사실. 결국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작년 최소 못해 8월까지는 라니냐 구간이었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역대급 라니냐였어요. 그 말즉슨 이번엔 또 역대급 엘니뇨가 와버렸어요. 글로벌 평균 기온이 여전히 따뜻하고 겨울철 가더라서 난방수요 발생하다면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이유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겨울철이 평년보다 그러면은 난방수요는 적을 수 있겠고 평년보다 그럼 천연가스는 우리가 성과를
작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 오히려 저는 기대한다면 내년 하반기이지 지금은 아니다. 근데 뭐 반등 구간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상단은 닫혀 있다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석유도 오르고 천연가스까지 뛰어버리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화석연료는 살펴봤고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산업금속, 필수 산업금속이 니켈,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니켈은 저희는 내년에도 사실 공급 우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내년 연말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개선되긴 하겠지만 조금씩. 근데 왜 어째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 우위가 유지된다라 보냐면은 수요단에서는 이번 INSG라고 니켈 협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바닥을 계속 다져주고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강이라던가 또는 전기차 역시도 수요 그로스가 좀 둔화됐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흐름이. 거기다 중국이 이번에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온 것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거죠. 예. 왜? 글로벌 최대 니켈 생산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다소 가동이 조금 제재가 걸렸었던 NPI나 페로니켈단에서는 내년부터 가동이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전기차에 들어간 니켈 매트라든가 또는 MH 관련 캐파들이 올해만큼 신규 캐파가 내년에 또 가동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공급분을 갖다가 가격은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원래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이런 좀 계절성 때문에 니켈이 그래도 좀 괜찮아야 돼요. 가격 측면에서도. 왜? 글로벌 2대 니켈 산지인 필리핀이 우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필리핀의 수리가오 지역은 필리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은 매년 10월부터 잉년도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되고 필리핀의 수출량이 급감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엘니뇨예요. 엘니뇨 때문에 결국 무역풍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불어보는 무역풍이 둔화되다 보니 습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가뭄이 오겠죠. 원래는 강풍이 오게 되고 태풍이 불게 되고 폭우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게 되면 건조해지면은 상대적으로 그럼 조업이 오히려 정상화가 돼버리죠. 그럼 인도네시아의 공급 우려를 갖다 오히려 상쇄돼버리면서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공급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생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 가격은 바로 이런 기후 변화까지 다 반영하고 있는 셈이네요. 예. 리튬은 어떻습니까? 리튬 가격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리튬 단에서 사실 뭐 리튬도 그렇고 모든 메탈이 사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경기에 민감한 부분, 전방 산업단에서 결국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겠죠. 아직 뭐 결국 PMI 단에서 놓고 보면은 즉 제조업 PMI만 놓고 보더라도 신규 주문이 좀 개선되면서 재고 압박이 전방 산업의 재고 압박이 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엄청 회복됐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전히 재고에 대한 부분을 더 떨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전체적인 산업금속단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언젠가는 뭐 금리를 인하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이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저는 이번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로 보면 금은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금은 상단이 닫혀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이 성과가 좋은 이유는 단순해요. 안전자산 수요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은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 금리가 인하돼야 좋은데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아니거든요. 왜? 이번 전쟁이 터졌었을 때 세 가지 자산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금 가격이 움직였고 두 번째,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움직였고 세 번째, 스위스 프랑이 움직였죠. 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안전자산이에요. 예. 즉 안전자산 수요를 지금 금이 자극을 갖다 받는 거죠. 근데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에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반영 아직 못하는 것인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이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놈의 유가 때문입니다. 결국 유가가 지금의 유가 최소 보수적으로 75불이 내년도 상반기 때 유지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률은 바로 유가는 물가의 견인 자산입니다. 유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랑 동일하게 가요. 그럼 내년도 유가가 75불로 상반기 때 보수적으로 유지된다만 하더라도 유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 때 튀어버리게 되죠. 그럼 물가 압력이 다시 또 올라오게 돼요.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보다도 그럼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하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 FOMC 점도표가 사실 그걸 의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 때는 인하된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년 상반기 때는 유가가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의 상단을 닫아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내년 하반기 때는 어쨌든 금리 인하 나온다면 금한테 괜찮겠죠.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 이놈의 유가가
결국 금 가격의 상단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 유가가 참 모든 것에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진영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